40쪽의 경계를 보실 거예요. 지금 2차 과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도 소문을 많이 들었죠. 2차 과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학원은 매주 공시를 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격주로 하는데 경계를 보실 건데요. 대략적인 개념만 보실 거예요. 여기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요. 여기 100번지 토지고 오른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예요. 그리고 여긴 토지니까 여기 담장이 하나 있겠죠. 뭐 벽돌로 지을 수도 벽돌로 올릴 수도 있을 테고 철망으로 묶어놨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뭐 나무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담장이 있을 거예요. 이 투필지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적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보실 거예요. 지적 측량은 이렇게 도면 위에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요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 위에 있는 경계라고 불러요. 도면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하겠죠.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 요 경계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담장을 지표면 위에 있는 경계라고 부릅니다. 지표면 위에 있는 경계, 즉 지표상의 경계라고 불러요. 지표상의 경계, 도면상의 경계. 이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입니다. 민법 공부하셨습니까? 2번 하셨겠죠? 민법이 적용되는 법률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민법이라는 법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사법,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이 공간정보법은 지적과 관련된 생활관계, 지적과 관련된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 두 개의 법률이 있을 때 어느 법이 먼저 적용이 될까요? 네? 특별법. 우리 헌법 이론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에 관련된 관계는 당연히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보통 측량을 통해서 요 경계를 여기다가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토지가 분할이 됐다가 합병이 됐다가 분할이 됐다가 합병이 됐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금씩.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달라질 때 어느 경계를 우선시킬까요? 도면상의 경계. 왜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계가 이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또는 허위로 작성이 됐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나온다면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표상의 경계. 이러한 문구가 없다면 도면상의 경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간정보법. 그래서 공간정보법 시간에 경계는 이거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당연히 무슨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에서 그 경계는 무슨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상의 경계. 이 경계를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걸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지표면 위의 경계. 이 문구를 붙여줘야 됩니다. 요거는 생략해도 돼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경계들이 만나는 점들이 있죠. 있습니까? 이 경계들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경계들이 만나는 점을, 도면상의 경계들이 만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경계점을 가지고 이 경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다. 최단거리, 이를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라고 한다면 이 경계가 이렇게 꾸불꾸불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최단거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 이게 쭉 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경계는 당연히 직선이 될 겁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 지표면 위의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면에 그려질 때는 경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도면 위에 그려질 때는 이런 직선으로, 수만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토지들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면상의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경계는 선이니까 넓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쪼개기 위해서는 면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로선, 세로선,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만 곱해서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이가 없어요. 넓이가 없으니까 분할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불가합니다. 분할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 넓이가 없으니까, 선이니까.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선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넓이가 없으니까. 가로선, 세로선이 있어야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해서 넓이가 나올 텐데, 선이 하나만 있으니까 넓이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 지표상의 경계는 넓이가 있으니까 쪼갤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선이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요거는 축척이 얼마냐면 600분의 1 지적도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또 한 장의 지적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오토필지가. 이건 1200분의 1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경계가 정밀할까요? 이건 훨씬 많이 축소시킨 거고 이건 덜 축소시킨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정밀하겠습니까? 이게 더 정밀합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경계가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600분의 1.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경계가 그려진 축척은 대축척을 따라야 됩니다. 이를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때 종자는 따른다 종자입니다.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져 있을 때는 당연히 대축척의 경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소유자는 을인데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이 경계를 여기로 옮겼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러면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도면 원본을 발급받아 갖고 요 도면을 이쪽으로 도면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까? 볼펜으로? 불가합니다. 이건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위의 경계를 옮기고 싶다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서 지적소관청이 옮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멋대로 도면상의 경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부동. 그렇죠. 움직일 동자를 써서 경계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왼쪽 40쪽을 보시면 경계는 첫째 줄 의의를 보시면 직선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직선.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됩니다. 도면상의 경계는 반드시 뭐라고요? 직선. 그렇다면 도면상의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실제 형태로 작성한다. OX, X. 실제 형태는 곡선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는 뭐라고요? 직선. 그래서 실제 형태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기출지문이에요. 실제 형태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직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경계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입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그렇다면 경계점은 꺾인 점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꺾인 점. 여기 꺾이지 않았나요? 여기 다. 여기 꺾여 있죠? 꺾여 있죠? 꺾여 있죠?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선들이. 맞습니까? 이걸 굴곡선, 굴곡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굴곡이 되어 있다, 꺾여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좌표 등록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좌표 형태로도 등록이 됩니다. 좌표 형태로.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축을 설치하고 여기 Y축을 설치하면 여기 0,0이 될 겁니다. 그럼 이 경계점이 X좌표, Y좌표로 표기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를 경계점 좌표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좌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점들은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 형태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2번에 직선이라는 문구 또 나와 있네요.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경계는 직선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올해도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해요. 지표상의 경계가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도 자주 나와요.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3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구밖에 부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점을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뭡니까 이게? 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례는 나중에 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경계에 관한 국정 일반 원칙. 경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거기에 들어가 있죠.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누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를 경계 국정주의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국가가 정해야 된다는 원칙, 경계 국정주의 부르고요. 경계 직선지,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니까 경계는 직선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에 경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어느 경계가 정확합니까? 대축척. 따라서 대축척을 따라야 되겠죠. 축척 종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경계 부동성의 원칙,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는 일단 결정이 되면 지적소관청에 결정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어려우셔요. 요거 그 밑에 밑줄만 치죠. 2번에 지적소관청 보이십니까? 2번에 밑줄.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보이십니까?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보이십니까? 하여야 한다 밑줄. 의무 규정이에요.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번 보이십니까? 4번에 왼쪽 여백에다가 쓰십니다. 위설 쓰세요. 그냥 위설 쓰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설 아래에다가 지목 쓰십니다. 위설 지목. 그 다음에 쓰십니다. 밑에다가 사파 위설 지목 사파.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위. 일단 써 넣으셔요. 위설 지목 사파 종위. 위설 지목 사파 종위. 쓰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4번 가십니다. 4번에 위치 설명도 보이십니까? 위 동그라미 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보이십니까? 박스 안에 보시면 지목 나와 있습니까? 둘 다 동그라미 치십니다. 지목. 공모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에서 지목 동그라미 둘 다 치셔요.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진 파일이 있습니까? 사 동그라미 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종류 위치 있습니까? 종 동그라미 위 동그라미. 일단 동그라미만 치셔요.
이설, 지목, 사파, 종이. 네,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이거 출제가 되니까 동그라미 친 겁니다. 출제가 안 되면 안 치겠죠. 네, 동그라미 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또 쭉 넘기십니다. 쭉 넘기셔서 전부 다 기본 시간에 다음 달부터 하실 거예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48쪽의 면적을 보십니다. 면적. 보셨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예요. 그리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이게 경사지인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이때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을 합니다. 이건 도면이고요. 도면 위에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돼요. 이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계를 도면 위에 그릴 때 하는 측량을 평판 측량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평판 측량을 통해서 여기 그려지는데 이때 이 경계를 그릴 때는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을 여기다가 그리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측량을 통해서 여기다 그려지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한 100m 위에서 봤다면 여기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저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높은데 낮은 데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은 것 낮은 것은 이거는 색깔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토지의 모양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모양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모양이 그려지는 겁니다.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모양이 여기다 그려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도면에 경계가 그려지면 이 안의 넓이, 이 안의 넓이를 도면상의 넓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도면상의 면적. 그러면 이 도면상의 면적은 결국은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면적은 경사 면적입니까? 수평 면적입니까?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수평 면적을 의미하게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토지 면적은 이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 면적이에요. 진짜 토지 위의 면적입니다. 소유자인 갑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건 경사졌죠. 경사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실제 토지 위의 면적을 지표상의 면적, 경사 면적, 도면 위의 면적을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요? 민법. 여기는요, 공간정보법. 우리 공간정보법 시간에 이거는 생략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언급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면적은 무슨 면적입니까?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사 면적이 아니라 수평 면적을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넓이와 도면 위에 그려진 면적은 필연적으로 어느 면적이 더 넓을 수밖에 없습니까? 도면에 등록된 이 면적과 실제 면적인 이 면적은 어느 면적이 더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도면에 등록된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더 적게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는데요. 이때 이 넓이를 구한다고 했죠.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을, 즉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구하는 것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정한다. 그래서 이 도면 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이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는데 전자 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도면 위에서 이렇게 측정해 되는 겁니다. 대고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X축을 설치하고 여기 Y축을 설치하면 X축, Y축 설치하면 여기가 0,0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경계점이 무엇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까? 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장부를 작성합니다. 여기는 X좌표, Y좌표,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X좌표, Y좌표 값이 나오겠죠. 네, 수치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걸 좌표값이라고 얘기하고 요 좌표값이 등록된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불러요. 이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은 이 평판 측량이 아니고요. 이건 평판 측량이고 경위 측량을 통해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셔요. 경위 측량이라는 걸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이 됩니다. 그럼 이 좌표값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되면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면적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좌표값을 입력해서 돌려버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면적을 계산해 버립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러면 이 좌표면적 계산법은 어떠한 측량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위 측량. 맞습니까?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떠한 측량과 관련이 있을까요? 평판 측량. 이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 첫째 줄에 면적이란 이 면적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라고요? 도면상의. 그렇겠죠?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무슨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상의 넓이를 얘기해요. 따라서 무슨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수평면적.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런 문구 있습니까? 수평면상의 넓이. 밑줄 치셔야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수평면상의 넓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는 경사면적을 얘기했죠. 실제 지표상의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보다 넓을 수밖에 없다. 넓게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은 실제 면적, 경사면적 그것보다 더 작은 면적으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출지문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좌표면적 계산법과 전자면적 측정의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를 써야 됩니다. 330제곱미터 이렇게 써야 돼요. 100평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면적을 100평 이렇게 쓰시게 되면 미터법이라는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신 거예요. 따라서 벌금을 맞든지 깜방에 갈 수도 있으세요. 아셨죠?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요? 제곱미터 써야 된다. 그런데 굳이 평을 쓰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곱미터 옆에다가 가로를 친 다음에 평을 써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평을 굳이 쓰고 싶다면 가로 친 다음에 평을 쓸 수는 있어요. 보통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미터법이라는 법에서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 그 다음에 오른쪽 나와 있는 것들 아직은 어려우셔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1월 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51쪽을 보십니다. 지적공부.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져요. 이때의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가 있었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고
부수적인 정보는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부수적으로 수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된다라고 했고요. 주된 정보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 지, 면, 경, 좌표. 이게 주된 정보로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했습니다. 소는 뭘까요? 소재지 행정구역. 동과 리를 얘기해요. 동과 리까지. 동과 리까지. 지는요. 지번, 지는 지목, 면은 면적, 경은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수집하는 방법이 조사, 세 가지는 수집하는 방법이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때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들은 공시해야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때의 지적공부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가시적 지적공부. 요 시자는 눈으로 본다 시자예요. 그래서 가시적이라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공부라는 뜻인데요.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지적공부고 원칙적이니까 이걸 생략해서 그냥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킨 것이 있는데 이를 불가시적 지적공부라고 불러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사실은.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형태의 지적공부.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를 학자들이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요.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왜 불가시적이라고 했습니까? 모니터에 띄워야지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즉 하드디스크에 있을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에 띄우기 전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불가시적 지적공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이때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형태.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했죠? 좌표, 등록부 형태.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 대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청와대. 조선시대에 감찰기관이 있었는데 어사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대자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장은 장부라는 뜻인데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라는 뜻입니다. 대장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서도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장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문자 형태로 구성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 이를 대장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중에서 문자 형태로 구성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라고 해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등록이 될 때도 어떻게 등록해야 된다고요? 정식 명칭으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나냐면 한 필지 토지인데 소유자가 한 명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 필지 토지가 소유자가 100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수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토지들은 특수한 장부가 필요해요. 소유자 100명을 기록하고 소유권자들의 지분이 얼마인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장부가 뭐냐면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이름들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특수한 장부예요. 이거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형태의 장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소유자들이 지분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장부라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정보를 담고 있는 특수한 장부에 불과합니다.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을 때 아파트 건물 부지 이걸 대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 대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지권,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이 토지를 특수한 토지로 봐서 이 대지권에 관한 내용을 등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이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불러요. 나중에 다 보실 거예요. 이것도 대장 형태의 장부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완전한 형태의 장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권이라는 특수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네 가지 다시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때 도면은 요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이거는 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 형태의 장부를 도면 형태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이 대장은 이게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인데요.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대장에서 토지의 경계를 공시할 수 있습니까? 토지의 경계를 공시 못하겠죠? 이건 경계는 선이니까 그림 형태니까 그림 형태의 장부를 통해서 공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불러요. 이건 특수한 형태의 장부니까 여기에 등록된 토지들도 당연히 여기에도 같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도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은 없어요. 그래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4개고 도면 형태의 장부는 2개인데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 임야도. 이거는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트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고 어떤 토지는 이쪽에 등록하느냐?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거래가 잘 되는 토지라면 땅값은 어떨까요? 비싸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지적소관청은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아까 지목이 28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18개가 거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따라서 땅값이 비싼 토지.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 지적소관청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 18개의 지목입니다. 여기에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도 있겠죠.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땅값은 저렴할 겁니다. 지적소관청은 구태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을 겁니다. 효율적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떨어지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지목은 10개예요. 그건 여기다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럼 어느 거 외우실래요? 그렇죠.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걸 지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는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철, 제, 전, 구, 유, 수, 묘, 목, 도, 임. 요 10개입니다. 철제, 전구, 유수, 묘, 목, 도, 임.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안 돼요. 물론 땅값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요. 또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물론 이 기준은 지금 현대가 아니라 옛날 일본 놈들이 만들 때 그 기준이에요. 물론. 네.
지금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또랑구자에 또랑거자를 써서 또랑의 지목을 국어라고 불러요. 또랑. 그 다음에 요거 유지. 이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저보고 쓰라고는 하지 마세요. 못 외웠습니다. 물방울 머무를 유지. 땅지자가 있죠? 맞습니까? 땅지자, 토지할 때 그 지자. 여기는 흑토변인데요. 요 지자는 삼수변이에요. 유지. 요거는 연못지자입니다. 연못지자. 물방울 머무를 유. 이건 사실은 유자가 이거죠. 유학할 때 유자. 근데 여기 삼수변이 들어가면 물방울 유자예요. 그래서 요 유는 물방울 머무를 유. 연못지. 그러면 이 유지는 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물방울이 고여있는 부지. 연못 형태의 부지. 물방울이 고여있는 연못 형태의 부지. 뭐가 있을까요? 연못, 호수, 댐, 뭐 이런 소류지. 연못 형태의 부지가 바로 지목이 유지입니다. 물방울이 머무를 유, 연못지자를 써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댐 어떻습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까? 호수 어떻습니까? 물이 고여있죠. 연못, 물이 고여있죠. 이게 다 유지예요. 물방울을 머무를 유, 연못지자를 써서. 그 다음에 부는 철제, 전구, 유수죠. 수는 뭘까요? 수도용지. 수도관이 매설된 토지들. 수도용지. 그 다음에 요건 뭘까요? 묘지. 요거는 목장용지. 이건 규모가 크고 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된대요. 옛날 기준입니다. 옛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도로. 이거는 임야. 다시요.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도로, 임야. 아까 부호가 있다고 했죠. 지목의 부호예요. 철제, 전구, 유수, 묘목, 도입.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철제, 전구, 유수, 묘목, 도입.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의 토지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나머지 지목들 18개는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게 경계점이라고 얘기하죠. 경계점.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X좌표 설치하고 Y좌표 설치하게 되면 여기가 0,0이 될 겁니다. X, Y 맞습니다. 측량에서는 이게 X고 이게 Y래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제가 뭐 측량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대학 규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X축, Y축이면 이 경계점이 무엇으로 표기되겠습니까?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 경계들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계점. 이 경계점이 X축 설치하고 Y축 설치하면 좌표값 형태로 표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경계점은 경계들이 만나는 점 아닙니까?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니까 전부 다 그림 형태죠, 이게. 그러면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로 표현되는 정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 형태는 도면에서 등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X축, Y축을 설치해버리면 좌표값으로 전환이 되죠. 좌표값은 숫자 아닙니까? 숫자는 문자죠. 문자는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을 대장에 등록하는 형식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제된 지문이에요. 이것도.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 4개 뭐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안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 형태 장부 2가지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장부 뭐가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종이로 만들어진 장부이기 때문에 한 권으로 만들게 되면 너무 두터워져요.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별책으로 만듭니다. 별책으로 만드니까 이 가시적 지적공부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4가지요. 이거 뭐 쉬세요? 굳이 쉬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입니다. 근데 이 가시적 지적공부가 원칙적인 지적공부라서 그냥 지적공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파일 형태, 즉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이 정보는 저장 매체가 용량이 대단히 커요. 용량이 크니까 이걸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 그래서 총 지적공부는 몇 가지로 부르냐면 8가지로 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8가지. 이 지적공부는 가시적 지적공부는 즉 7가지는 종이로 만들어진 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별로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합니다. 이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영구 보존하게 돼요. 그럼 영구 보존이 된다면 반출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은 금지됩니다. 왜?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이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출은 금지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든지 또 하나는요.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 한해서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시도, 시군구별로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 보존합니다. 여기는 반출이라는 문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출이라는 단어는 종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종이를. 이거는 복제라는 용어를 써야 되지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니까 시군구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각각의 지적공부에 어떠한 내용이 등록됐는지 이게 출제가 되는데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지만 보통 2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어떠한 정보를 등록하는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어떠한 정보를 등록하는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어떠한 정보를 등록하는지, 좌표 등록부에는 어떠한 정보들을 등록하는지 2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총 12문제죠. 그런데 2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출제 빈도가 대단히 높은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총 60몇 개를 외우셔야 돼요. 네, 외우겠습니다. 오늘 절반만 외울게요. 이 지적공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기해야 됩니까? 표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네? 이 토지대장 지적도는 이 토지대장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라는 것을 토지대장에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되겠죠. 즉 명찰을 역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장부라는 것을 표기해야 됩니다. 모든 지적공부에는. 따라서 소재와 지번만큼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좌표 등록부 전부 다 표기해야 돼요. 명찰이 필요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소재 지번은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모든 지적공부에. 그렇죠. 이 지목은 아까 외우셨는데 기억나실까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지 안다고 했죠. 부호로 등록하는 것이고 부호는 24개는 두문자를 따고 4개는 차문자를 따는데 차문자를 딴 거 4개 차, 장, 전,
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요건 좀 따로 외우셔야 될 거예요. 면적.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해요. 면적은.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다 등록해야 될까요? 그렇죠. 경계는 직선이니까 선이죠.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합니다. 좌표값은 어디에만 등록할까요? 한 군데 딱 등록하는데.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합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문자 형태의 정보죠. 문자의 형태의 정보니까 어디에 등록할까요? 맨 꼭대기 4개.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4개의 정보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시죠. 축지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다 빨리 뛰어가는 거. 무협지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전우치전, 홍길동전에. 축지법.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외우시면 거의 60%를 다 외우신 거예요. 60몇 개를 따로 안 외우셔야 됩니다.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적 공부, 각각의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80% 한 거예요. 이게.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다시 외워보죠. 소재 집어는 이름표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해야 돼요. 이름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장부다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 뭘요? 소재 집안. 지목은 아까부터 외우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시명치. 지적도, 임야도,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 장, 천, 와. 차, 주차장, 장, 공장용지, 천, 하천, 원, 유원지. 아직 잘 안 되죠? 괜찮아요. 이거 20번도 더 합니다. 네, 시험 볼 때까지,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지겹다고 할 때까지. 네, 충분히, 이건 뭐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면적은 2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경계도 2개예요. 그림 형태니까 지적도, 임야도. 좌표값은 당연히 좌표 등록부.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맨 꼭대기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축척과 지목은 같은 장부니까 축지법. 이렇게 외우시면 2문제 안 틀립니다. 한 80% 했던 거예요. 물론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이거 이미 외웠죠. 이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외울 게. 네, 나중엔 다 외우십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51쪽에 지적공부 나와 있습니까? 지적공부 보시면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나와 있죠.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 등록사항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많죠? 그 다음에 54쪽을 보십니다. 거기 공유지연명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등록사항이에요. 거기 다 외우셔야 돼요. 넘겨보시면 56쪽에 대지권 등록부 있습니까? 거기 등록사항 나와 있죠?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58쪽을 보시면 도면 있습니까? 거기 등록사항 있죠?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63쪽 있습니까? 63쪽.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습니까? 거기 등록사항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던지 아니면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던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요. 네. 이거 안 틀립니다. 등록사항. 60몇 개를 안 외우셔도 절대 안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비치 보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반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비치 보전부터 하죠. 다음 시간에 비치 보전. 각각의 내용들은 1월 달부터 할 거예요. 공유집연명부가 뭔지, 대지권 등록부가 뭔지 아직은 어려우셔서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셔요. 그래서 등기법 조금 더 나가고 민법 지식 조금 더 쌓인 다음에 공유집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설명할 거고 그 내용들은 다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66쪽에 지적공부의 비치 버전 여기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소설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한 번 읽고 사회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과목에 그나마 해당되는 건 학계론, 그것만 사회 과목에 해당돼요. 나머지 법과목들은 규범 과목, 규범학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분 책 자꾸 읽고 강의 자꾸 들으시면 이게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 수준의 강의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 것들은 기초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 이해가 안 된 것들은 1, 2월 달에 또 들으시는 겁니다. 또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